근데 우리나라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웬 성조기가 나부끼고 이스라엘기가 나부깁니까? 평범한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독재에 항거했지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독재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하고 이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운 이런 정세가 언제 풀릴지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나날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귀한 분을 모시고 국제적인 정세와 또 대한민국의 전망을 우리가 지혜롭게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세계 질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탄핵 인용 여부의 결과 이후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복원할지는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위기들을 과연 지역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공론회장이 고향 포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포럼이 정범구 전주 독일대사님, 정욱식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참여자 여러분들의 발언과 질문, 그리고 진행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향시민 정욱식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모신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정봉구 대사님이어서 더욱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전에 고향신문 측으로부터 이렇게 질문지를 받았는데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네요. 이게 뭐 트럼프,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외적인 어떤 국가 움직임, 또 한국 민주 위기 엮어서 말씀을 풀어가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사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대사님께서 작년 12월 3일이죠? 12월 3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12월 3일 어디 지방에 갔다가 들어와서 좀 피곤해서 일찍 자다가 제 처가 큰일 났다고 깨우는 바람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딱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딱 잘 물어보셨어요. 들었을 때 이게 드디어 이제 터졌구나. 이게 휴전선에서 뭘 터뜨렸구나. 이제 불장난의 끝을 보는구나.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나와서 TV를 보니까 개혁을 선포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제 첫 반응이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개혁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71년도 대학 입학을 했는데 71년, 72년, 74년 매년 대학에 탱크가 들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72년에 소위 유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그 독재 잘 조직된 독재 체제 하에서의 계엄이라는 것과 이렇게 엉성한 계엄이라는 게 금방 이게 됐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건 그 수많은 시민들이 그 밤에 여의도로 몰려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과거 우리가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그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또 시민의 힘으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를 여기 좌조에 계신 저희 동년배나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지금 체제가 이 부당하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폭풍을 동원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늘 잠재의식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할 때 이거 휴전선에서 뭐 터뜨렸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인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12.3 내란 사태가 가장 큰 뉴스, 연말연시의 가장 큰 뉴스였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뉴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름도 트럼프인데 지금 전 세계를 개몽판으로 만들고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취임 한 2달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두 달 가까이 트럼프를 쭉 보시면서 뭐랄까요,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인상이 있거나 가장 좀 크게 걱정되거나 가장 거꾸로 가장 뭐 기대되는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독일 대사를 하던 시절이 바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독일은 그때 메르켈 총리 정부죠. 독일과 트럼프 1기 행정부하고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 트럼프는 독일 사람들 보기에는 거의 총독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험하게 거칠게 했어요. 한미 FTA를 진행하고 다른 나라들과 FTA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반발도 많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정착이 됐죠. 이 자유무역 체제도 지금 트럼프가 와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리면서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주의적 협의의 틀이 깨지고 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제일 큰 특징이고요. 근데 둘째는 가치 외교라는 게 이제 없어집니다. 가치 외교라는 건 뭔가요?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초강대국의 위치를 넘보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서방 국가들은 이들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이라는 것 때문에 끼워주지는 않죠. 과거에는 러시아가 한때 G8, 지금 G7이지만 G8에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림반도 병합 책임을 지워서 G8에서 이제 쫓아내고 지금 서방 국가들만 G7을 운영을 하죠.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미국 다음에 G2가 됐지만 이 G7 같은 논의의 틀에는 끼워주지 않죠. 이런 게 이제 가치 외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런 가치 외교도 이제 없죠. 트럼프 시대에 와서는 이런 가치, 명분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실리가 되는 것은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나토 동맹국이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공개적으로 내세운 것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되는 거면 그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걸로 하죠. 외교가 이제 과거에 외교적인 언사나 의전 이런 치장을 해왔다면 트럼프 시대는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빨가벗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유독 한 나라에서 호감, 비호감을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혼란스럽다고 답변한 나라가 있어요. 한 70% 가까이가 혼란스럽다. 트럼프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1기 때는 호감도가 150%를 넘을 정도로 어찌되었든 피스메이커,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힘적으로 뭔가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반면에 2기 트럼프를 바라보는 심정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혼란스럽다 이런 답변에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썼던 그 용인수라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1기 때는 그 네오콘들이 트럼프 주변에 포진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존 볼튼이라는 외교안보 보좌관 아닙니까? 이 존 볼튼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망가졌죠. 근데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런 친구들 못 들어왔어요. 지금 존 볼튼은 밖에서 계속 트럼프 욕하고 다녔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여러 인사가 있지만 제가 주목해보는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리차드 그레넬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의 특사로 임명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앞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책임을 맡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리차드 그레넬. 제가 독일 대사할 때 독일 주재 미국 대사였습니다. 미국 대사였는데 아마 현역 독일 주재 미국 대사 중에 그 친구만큼 독일 언론에 욕을 먹은 친구가 없을 거예요. 아주 독일의 내정 간섭이다 싶을 정도로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트럼프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였어요. 독일이 예를 들면 이란과 교역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아주 그래서
독일 언론에서는 저거 완전히 트럼프의 개다, 뭐 개란 표현까지는 아니었지만 꼭 지 주인처럼 행동한다. 그 주인이라는 게 트럼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존 볼튼 같은 친구를 배척하는 건 그 네오콘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미국의 군산 복합체, 그 속에서 미국의 세계 개입을 자꾸 부추기고 이스라엘 같은 데 무기 팔아먹고 분쟁 지역에 무기 팔아먹고 이 네오콘들이죠. 근데 트럼프는 이 네오콘들하고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쓸데없이 남의 전쟁에 뛰어들어서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이건 트럼프 모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실리주의적이다, 이데올로기적이기보다 이제 실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대선에 혹시 그레넬 특사하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좀 갖고 계십니까? 재미있는 게 그레넬이 아주 정통 보수주의자고 트럼프의 충실한 하수인인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기념일 같은 이제 미국의 국경일에 대사가 나와서 손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남자 배우자가 같이 나와서 손님을 받습니다. 저도 그 대사의 남자 배우자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트럼프가 소속한 공화당은 동성애에 대해서 비우호적이잖아요. 그렇게 있고요. 근데 그 그레넬이라는 친구는 계속 트럼프의 총애를 받았었어요. CIA 임시국장도 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방위비협상 미국 측 책임을 맡을 건데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될 겁니다. 대사님께서는 일기 트럼프 때 좀 맞짱을 떴던 메리 켈리 독일 총리 있을 때 독일 대사로 계셨고, 그리고 대사님을 독일에 또 이렇게 파견한 분이 또 문재인 대통령인데 트럼프는 좀 이렇게 관련해서 메리 켈리 어떤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사례,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참고할 만한 사례. 지금까지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고 이 사람이 무슨 이데올로기에 경도돼 있어서 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라이는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 계산이 철저한데 그런 계산도 이 사람이 무슨 군산 복합체 같은데 영합해서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부동산 재벌로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한 가자 지구를 미국이 인수받아서 여기를 세계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라든가, 또 김정은과의 관계가 잘 풀릴 거로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개발하고 있는 원산 그 위락지구에 트럼프가 관심 갖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다른 지도자들하고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미국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정도.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좀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그때 미북 회담이 진행될 때 지나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설득 못했죠. 트럼프는 고도의 장사꾼인데 그 장사꾼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어떤가? 상황이 훨씬 나빠졌죠. 적어도 1기 때 미국 정상회담을 할 때는 한국이 끼어들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북한 쪽 어느 쪽에서도 한국이 끼어드는 걸 바라는 게 없죠. 또 우리가 미국에 제공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정보를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이 못 갖고 있는 대북 채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굳이 이 문제에 한국이 끼어드는 걸 허용할 공간 없을 것 같고요.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 아마 과거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갖는 배신감이나 이런 건 이제 남쪽으로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하자고 하는 데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정도 보는데요. 우리 정옥식 소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한 유일한 지도자가 김정은이었고, 2기 들어서도 지금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번호표 뽑아서 이제 트럼프 만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만날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상대가 또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도대체 트럼프에게 김정은, 트럼프에게 북한이 뭐길래 왜 끊임없이 이렇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쬐까란 나라. 그죠? 그리고 가치적인 관점을 볼 때는 미국의 주변 관점을 볼 때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이런 김정은, 트럼프에 대해서 꽂혀 있는 이유가 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궁금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언한 게 이제 대권의 꿈을 꾸면서 이제 책도 좀 냈던 그런 시기인 199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의 MBC 방송에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북한을 너무 잘 못 다루고 있다. 왜 그러냐? 도무지 진지함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의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면 만나서 직접 협상을 하든지 저쪽에서 협상을 안 하면은 제재를 더 강하게 가하든지 아니면 때려 부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런 태도에 이제 막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지도자하고 다이다이로 만나가지고 너 왜 핵무기를 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너 미사일 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꼬치꼬치 따져 물어가지고 그 이유가 해소 가능한 이유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북한을 때려 부술 이유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했던 장면들인데 근데 그 이후에 일관된 흐름들이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그 단초를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그 소견으로는 아마 내년쯤에 올해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좀 어렵고 내년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트럼프가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뭐 뉴클리어 파워 우리의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네. 비핵화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쪽에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의 접근 방법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먼저 세계 3대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핵분축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를 이루고 추후에 북한을 비롯한 다른 핵보유국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좀 전 세계적인 핵분축, 비핵화를 이루자 이런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걸 읽어내면 한편으로는 도전적인 측면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회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 기회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을 좀 언론이 좀 잘 못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이제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대사님께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법에 대해서 좀 어떤 좀 소감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독일이나 유럽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죠. 뭐 그 사이에도 이제 국지전으로 뭐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시리아 내전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건 국지전이고 또 뭐 테러와의 전쟁이니 뭐 해서 그 전쟁이 특수화된 전쟁들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 유럽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고 세계 과거의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와 미국이 인볼브되는 전쟁이라 유럽 사람들은 야 이건 제3차 세계대전 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위기감을 제일 먼저 느꼈죠. 그리고 그 위기감의 배경에는 러시아가 비록 지금은 이제 망한 제국이지만 아직도 강력한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게 유럽에서 전쟁이 확산된다면 바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불안감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거고 이건 아마 트럼프도 비슷할 것 같아요.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주요 전쟁을 다 겪었지만 이게 다 지네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데서 벌어졌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럽인들이나 러시아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로 유럽에서 이 우크라이나전이 또 자기 문제가 되는 건 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기 전에 독일 전체 가스 소비량의 50% 이상을 러시아산을 썼거든요. 러시아산 가스와
그 원유가 대단히 쌉니다. 국제 시세에 비해서. 근데 이 러시아로부터의 이제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제한되니까 당장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났죠. 그 겨울에 에너지 값이 엄청 인상이 되고 그게 독일의 물가 인상으로 올라가고 유럽 국가 전반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해졌죠. 그 물가 고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바로 오고요. 그 다음에 유럽 많은 나라들이 난민 문제로 애를 먹고 독일만 해도 300~400만의 난민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우크라이나에서만 100만 명의 난민이 독일로 들어와서 삽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난민은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난민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유럽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서 따로 망명 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우크라이나 국적자들은 독일에 들어오면 독일인들과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아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독일 경제에 주는 부담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유럽인들의 시각은 우리나 미국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설명드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둘러싸고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부딪혔지 않습니까? 젤렌스키는 안보 보장해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다시 침략하지 않는다는 보장해줘라 그게 안 되면 나토라도 가입하게 해줘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러시아에 뺏긴 영토는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는 그거 일체 개무시하고 있죠. 그냥 지금 상태에서 받아라. 너희 우리한테 3,500억 달러나 갖다 받아서 처먹고 이건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바로 트럼프가 젤렌스키 면전에서 한 말입니다. 그때 바이든까지 끼워넣어서 싸잡아서 욕하죠. 바이든 그 쪼다 같은 거가 3,500억 달러씩 쏟아 부었는데 너희가 그 공도 모르고 어디 감이 와서 나한테 이제 따따없다 하냐 하는 게 지난 2월 28일 백악관 회담의 그건데요. 두 개 축이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죠. 그 호감의 배경이 실리적인 건지 아니면 둘이 기질이 비슷해서 그런 건지 그 모르지만 일단 푸틴에 대한 호감이 상당하고 또 우크라이나전을 바라볼 때 이게 말 그대로 미국의 돈 국민들의 세금만 그 진흙탕에다 좀 쏟아붓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럽 국가들과의 시각차가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내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한탄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의 신임 총리가 프랑스의 핵무기 더 나아가서 영국의 핵무기를 좀 이용해서 좀 유럽 전체 핵선을 씌우는 이런 얘기들도 막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유럽이 좀 굉장히 그 재무장 열기에 지금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중요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유럽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고리인데요. 지금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럽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기들 전쟁입니다. 근데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전은 이거 언제까지 진흙밭에 정말 꼬라박아야 되나라는 걱정의 대상이죠. 왜 제가 진흙밭에 꼬라박는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선이 그 길이가 꽤 깁니다. 제가 좀 정확한 한 3~4,000km 정도 되는데 그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가 키예프를 공격하고 밀고 들어왔지만 지금은 전선이 고착되어 있어서 거의 참호전에 가깝습니다. 일부 지역, 키르카우 이 지역에서 공방전을 빼면 거의 그 참호, 1, 2차 세계대전처럼 참호를 파고 거기서 이제 서로 수송전을 하는데요. 근데 이 지역이 땅이 대단히 무르다고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 2022년 2월 24일 날 발생했는데 그래서 러시아군이 초기에는 키예프 근처까지 탱크로 몰고 진격을 했는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봄이 오니까 러시아군 탱크가 기동을 못하게 됐죠. 그 진흙밭이 엄청나서 탱크도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흙밭에서 지금 이제 소모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으로서는 트럼프로서는 더군다나 빨리 여기서 발을 뺐으면 하는 거고
그동안에 쏟아부은 돈이 아까우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싼 가스나 히토류나 이런 거 자기들이 이제 개발권 확보하려는 게 이제 트럼프의 목적이죠. 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다르잖아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체의 보상도 없고 빼앗긴 영토에 대한 일체의 보장도 없이 우크라이나 보고 손대라고 하는데, 그럼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 푸틴의 길을 세워주는 건데, 푸틴은 침략자인데 아무런 징벌도 받지 않고 그냥 벌어진 일을 기정사실화하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지속적으로 불안하죠. 러시아가 이제.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도 EU 국가고 이 국가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갈등점이 시작되는데, 이 와중에 지난 2월에 그 뮌헨 안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년 2월 중순에 열리는 회의고, 저희도 이제 외교부 장관 포함해서 저도 한 2번 참석해 왔는데, 여기 가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다 옵니다. 이번 뮌헨 안보회의에 미국 쪽에서는 그 벤스 부통령이 왔어요. 벤스가 와서 자기 기조연설하는데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유럽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자꾸 미국에 기대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벤스가 말한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데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토의 방위비에 상당액은 미국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과거부터 이 유럽 국가들한테 GDP 대비 3%를 나토 분담금으로 내라고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 대사하던 시절만 해도 독일이 분담하는 게 2%가 안 됐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너희 지역인데 너희들 방위비를, 더군다나 잘 사는 유럽 너희들의 방위비를 언제까지 우리 미국이 부담해야 되느냐는 트럼프 정부의 그 빠르게 깊은 불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해법을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유럽이 충돌하고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1990년 이후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통합하면서 문제 해결 방식도 다자주의 방식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가치 외교가 등장하면서 미국과 유럽, 한국을 포함한 서방권과 중국, 러시아로 약간 이제 진영이 나뉘어졌는데, 이제는 그 같은 진영 내부에서 미국과 유럽이라는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각자 도생의 이런 이제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토 방위비,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때 방위비는 쉽게 말하면 국방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주로 이제 주한미군 주둔 경비.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나토한테는 지금 뭐 6월 정상회담까지 모든 회원국이 2%를 넘겨야 된다. GDP 대비. 그럼 방위 분담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국한테는 뭐 100억 달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행 부담 9배, 10배에 달하는 그 수치를 얘기할 땐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의미한다는 걸 좀 이렇게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저 미국 부통령 벤스가 뮌헨에서 충격적인 연설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얘기 요즘 그거 아닙니까? 유럽의 위기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유럽 내부, 유럽 각국 내부. 왜 구글을 포용하지 못하느냐? 왜 구글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런 취지의 연설을 해갖고 이제 유럽을 발칵 뒤집어놨단 말이죠. 예. 그거 보시면서 대단히께서 참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결국 시장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든가, 또 독일의 그 벤츠나 BMW 같은 게 대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미국으로 공장을 많이 옮겼어요. 그 이제 미국의 그 강압도 있어서 그런데, 아까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에게 동맹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의 뭐가 우선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이게 이제 외교의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과거 방식에 익숙해 있던 유럽 국가들 뭐 거기 명분도 있고 뭐 연대도 있고 뭐 이런 정의 온갖 복잡한 얘기 미사용으로 장식됐던 유럽 외교 무대에서는 이 그대로 날것으로 훅훅 들어오는 이 트럼프를 대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죠. 거기에다가 유럽으로서는 또 중국이라는 존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중국은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중국은 유럽에도 매우 중요한 그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도 중국이지만 독일도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독일에도 이걸 이제 참여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실제로 자기들 사업 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하고 그런 점에서 처지가 비슷한데요. 그래서 과거 우리한테 익숙했던 뭐 동맹 외교 이런 프레임은 지금 깨지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지 2달도 채 안 됐는데, 야, 그 역시 큰 나라 대통령이라든지 완전히 지금 지구촌을 들어갔다 하는 이런 난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됐든 이제 미국식 체제, 뭐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뭐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지금 해체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은 뭐 이미 그 전부터 뭐 세계 질서가 좀 다각화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 쭉 모아가지고 미국 측의 단독 체제를 계속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 그런 단독 체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중심의 세력권을 일정도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세계 질서는 다각화로 가고 거기서 미국, 특히 자신이 해석하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뭐 숙제, 또 토론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좀 우리가 첫 만문을 열었던 한국 민주주의 문제 좀 넘어가서요. 윤석열이 그 개혁을 선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논리를 갖고 설명하는 건 좀 어렵고요. 우선 이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에 문제가 하나 딱 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가 극우화하고 있다는 그게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극우화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글로벌 텐den스입니다. 이게 언론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 트럼프를 극우다라고 찍지 못하지만 사실상 이게 극우주의자의 전형이에요. 트럼프의 하는 짓을 보면 기존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내놓는 해법들을 보면 사실상 상황에 대한 해법이라기보다 선동에 가까운 게 많아요. 사실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그냥 사실은 자기가 적당하게 자기 주장을 강변할 때 끌어다 쓰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참 웃깁니다. 옛날에는 아까 우리 정욱식 소장님이 미국, 중국, 러시아 세 강대국의 얘기를 했는데 과거 우리가 가치 외교가 먹히던 시절에는 중국하고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 이건 민주국가 대열에 끼지 못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미국이 극우화하면서 이런 표현도 쓰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셋 다 뭐 민주 자유 이런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셋 다 권위주의 지도자로 그냥 공통점이 더 많아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미국이 트럼프 여러 가지 극우적 표상들이 보이죠.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민자 봉쇄, 멕시코 국경 봉쇄를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쇠퇴하는 게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경제 쇠퇴는 그보다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한데
또 무슨 이스라엘 가자 문제 해결을 가자를 미국 소유로 해서 위락시설로 한다. 이게 무슨 17세기, 18세기 시민주의 시대도 아닌데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해요. 지금 유럽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이 극우의 광풍이. 얼마 전에 독일 총선이 있었지만 여기서 극우 정당이 제2당으로 올랐었어요. 그 3인당이라고 하는 전통적 정당이 3당으로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러면 이 극우라는 것에 이제 극우가 등장하는 배경이 있죠. 그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약간 특수한 것도 있는데 유럽이나 서구의 극우를 보면 문제들이 많은데 기존 정치권이 하나도 해결을 못해요. 예를 들면 이제 빈부 양극화 문제 제일 심하죠. 또 물가 인상 문제 심하죠. 거기다가 요새는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거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이게 에너지 부담으로 오는데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적죠. 그다음에 난민들 이제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보는 나라나 할 것 없이 난민들 문제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은 잘 안 되고 이게 거의 이제 유럽 국가들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면 기존 정당들이 여기 대해서 해법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내놓을 수가 없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 양극화 문제니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기에 해법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선동을 들고 나오는 거죠. 독일이 못 사는 건 저 메르켈 때 몇백만씩 난민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거야. 독일의 치안이 불안해지는 거 저 난민들이 와서 여성들 강간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증오를 선동하면서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그래도 정권을 잡습니다. 이 행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아요. 한국 윤석열 체제도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자기가 뭘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부 상대에 대한 악마화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개혁을 내걸면서 그 개혁의 명분으로 내걸은 게 야당을 악마화하고 비판적인 시민사회 세력을 악마화하고 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앞으로 안 굴러가는 전형적인 이거죠. 설득은 없고 설득입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2년 동안에 야당 대표를 한 번 만났으면서도 이 모든 사회 불안의 원인은 바로 저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나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당으로 돌리죠. 그리고 뭐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중국 간첩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든가 선거 부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든가 이제 이런 극우의 특징은 한국 극우도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극우는 더 좀 악성이죠. 한국 극우의 특별한 거는 이겁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태리나 그쪽의 극우들은 말하자면 과도한 민족주의를 요구하죠. 지나친 국수주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메리카 퍼스트 그거는 미국의 국익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하는 거죠. 프랑스도 그 르팽이라고 하는 극우 지도자가 지난번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46%까지 투표했습니다. 르팽이 내걸었던 구호도 프랑스 퍼스트입니다. 또 독일의 극우들이 내건 구호 중에 하나는 도이칠란드 피어 도이체 독일은 독일인에게 이런 거예요.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국가이익, 민족이익을 최우선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극우는 어떻습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웬 성조기가 나부끼고 이스라엘기가 나부깁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을 때 어땠습니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광화문에서 데모할 때 태극기 부대는 그걸 공격했잖아요. 혹세무민이라고 한다고. 한국 극우에게는 그런 민족적이고 이런 특성도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 극우의 차이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제 감론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 문제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우리 정옥직 선생이 더 전문가니까 말씀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와 우리 사이에 중요한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 문제, 경제 문제죠. 이제 관세 장벽을 통해서 쥐어짜려고 하는 거. 지금 우리 미국에 투자한 삼성, LG들이 바이든 때 약속했던 보조금도 좀 뜯기게 되고 한데 이런 관세 전쟁, 경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두 번째, 현실적으로 방위비 분담 압력이 이제 훨씬 세질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고, 다른 하나는 결국 남북 관계에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할 건가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우리 내부 상태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참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싼 4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근데 4강 중에 중국은 G2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을 갖고 최대 핵보유국이고, 일본은 G3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미국 편중 외교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강화하되 주변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이런 밸런스를 되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매번 최근 몇 년새 계속 반복돼서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본적으로 성찰을 해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규모가 수출만의 자기이다. 이런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세 폭탄이 떨어져서 굉장히 이제 위기를 많이 느끼고 그건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 차제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그 균형 발전, 예를 들면 수출과 내수의 균형 이런 어떤 부분을 좀 화두에 올려놓고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좀 대비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방위 분담과 관련해서도 아무리 제가 뽑아도 사실 지금 주름도도 남아돌거든요. 네, 지금 주름도도 남아돌기 때문에 이거를 5배, 10배를 미국이 받아가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사실 좀 감이 안 잡히는 부분들도 있긴 하는데 근데 이걸 대하는 또 우리의 태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차분히 독일의 사례는 좀 어떤 거냐 아까 대사님이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만 그때 독일의 국방 예산 관련해서 트럼프하고 메르켈이 그게 충돌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면 트럼프가 주동비건 11,500만 빼!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독일 내부에서 메르켈 총리에 대한 공격이 좀 있었습니까? 그때는 아마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원체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난 식으로 깡패식으로 들이댔기 때문에 그렇고 이 방위비 분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독일 대사 재직 중에 독일도 그 주둔 미군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나토와 별개로 독일 주둔 미군이 있어서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가 독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 시절에 그 관련 자료들을 몇 차례 본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방위비 문제는 두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거예요. 하나는 실무적 차원도 중요하죠. 독일에서 방위비 산정할 때 그 사람들 기준도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실무적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수준의 흥정이 있겠죠. 그건 우리 이제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실무적 대응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을 때 국내 언론이라든지 국내 정치 또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정부가 중도적이거나 좀 진보적인 정권일수록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왜 미국의 요구를 잘 안 들어줘가지고 한미동맹을 위기에 빠뜨리냐. 그래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큰 변수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좀 심화 얘기해서 좀 미국의 그 손위에서 위해서 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와 관련해서 독일에서도 재미있는 논쟁과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20년에 트럼프가 홧김에 뭐 한다고 그 미군을 일부 병력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적이 있어요. 그걸 빼서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로 옮겼는데요. 그때 독일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몇 차례가 있었는데 그 미군 급작스러운 철수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독일 여론조사 응답자 한 60% 가까이가 잘 됐다, 이참에 미군 빠져나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그때 이제 미군 철수를 둘러싼 논쟁 중에 미군 전직 고위장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상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독일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은 아니다. 그 미국의 전 세계 전략적 목표 때문에 있는 거다.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이라는 게 지상군보다 지원부대 중심이거든요. 그 람슈타인 공군기지라는 거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미군을 지원하는 그 병참 보호기지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미국의 그 아프리카 미군 사령부와 중동 미군 사령부가 독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이 독일의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의 거점으로 한다는 거 명확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논쟁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뭐 한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과연 대국 억지력이냐, 대중 견제력이냐,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우리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저런 각자 도생에 맞서서 결속하지 않겠냐 보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적인 이 골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최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건 유럽에도 참 이중적인 존재예요. 무역 파트너, 경제 파트너로는 중요하지만 늘 불안해요. 눈축 찢어진 저 10몇억의 인구가 어디로 갈지 그 문화적인 갈등도 있고요. 참고로 아까 제가 그 뮌헨 안보회의라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2020년에 제가 저 대사 재직 시절에 강경화 장관하고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의 주제가 영어로 웨스트리스네스예요. 정말 평소 안 쓰는데 서방은 없다, 서양은 없다 이런 제목인데 핵심이 뭐냐면 그때만 해도 중국이 막 무섭게 부상할 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쇠퇴하고 있고 이런 중국의 부상에 대한 EU의 경계심을 표현한 게 그거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중국과 EU가 전략적 연대를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이제 절차들이 있다고 보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뭐 국내 정치적인 이유 혹은 특히 이제 좀 대통령 부부의 위기의 탈출으로서 좀 남북 관계를 악용한 측면 계속 저쪽을 좀 자극하면서 좀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아주 위험천만한 행보를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정상화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단 살포 문제라든지 대북 확성기, 뭐 특히 이제 무인기,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히 이제 또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세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차기 정부의 남북 관계는 일단 좀 그 전쟁 날 걱정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남북 관계가 회복되기엔 너무나 복잡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재작년부터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대한민국, 한국 거기에 기분 나쁘게 뭐 것들, 괴뢰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자기들도 자기들의 제 이름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차기 정부에서는 이제 저쪽에 대화를 제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다. 이렇게 다음 대통령이 얘기하면 제 느낌상으로 저쪽에서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예.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대화를 제의한다. 라고 얘기하면 여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4월부터 이제 저쪽을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조선이라 부르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만 뭔가 이게 지금 폭망한 남북 관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제 이름을 부르는, 그죠? 예, 제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시작은 한 상황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다음 대통령이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겠습니다만 점차적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표기하는 언론이 늘어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성이 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용성이 생길 수 있는. 사실 이미 30년 전에 세계 주요 언론 단체들이 모여서 그때 95년도에 1990년도에 저쪽을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표기하기로 언론 주식을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 실천을 못하고 있는 30년 동안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을 텐데 오랫동안 우리가 그 대북 정책의 어떤 뭐 가장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했던 햇볕 정책이 좀 접근을 통한 변화를 모토로 걸지 않았습니까? 접근을 통한 변화. 근데 이제는 좀 변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변화를 통한 접근. 아까 대선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저희 단체 중국 인턴이 있는데 그 친구가 4월 평양 국제 마라톤 때 신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 뭐 원산 갈마주로 거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거기 가려면 아마 비자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죠? 비자를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어떤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그 초보적인 용의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단기간에 뭐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좀 뭐 불가능한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좀 차분히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 이 차분히 짚어보는 문제 중에서 뭐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변화를 추구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내는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먼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탄핵이 됐을 때의 문제를 어린이들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도 알아먹게 좀 설명을 해달라. 받았던 숙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있는 거 알죠?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알아요? 너무 어렵나?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렵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5천만의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법에 따라서 지배가 되는 나라고 그 법은 우리들 국민 하나하나가 대표자를 뽑아서 만든 거예요. 이걸 법치라고도 하고 헌정 질서라고도 해요. 그 5학년한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한번 보니까 기둥도 조금 끌리고 위에 석가래가 많이 탔어요. 그걸 대충 도배만 해서 바꾸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당장 겨울 오고 장마철 오고 추운데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고 이 도배만 잘해서 고쳐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집 무너져요. 제가 독일 대사 부임을 한 게 2018년 1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는데 독일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간 게 2018년 3월 27일이에요. 제가 부임하고 한 2달 반 돼서 갔는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한 20분 예정했다 이제 40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국은 아시아의 등대 같은 존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통역 없이 그냥 둘이 독일어로 하고 있을 때라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한국은 아시아의 등대 같은 나라다.
붕대란 말이 독일말로 로히트툼이라고 합니다. 빛이 나오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나 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촛불정부에서 제가 처음 대사로 갔고 한국이란 나라 옛날에 맨날 영화 보면 6.25 나오고 가난한 나라로 그 독일 국회의장은 42년생이니까 그런 그림이 더 나오죠. 그러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완전히 선진국이 됐고 소위 산업화를 성공했죠. 근데 산업화야 중국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도 개발 독재를 해서 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한국이 위대한 건 그 산업화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민주화도 그렇게 완성을 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지금은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는지 모르지만 2017년에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한 겁니다. 그 광화문에 몰려나온 수백만의 인파를 이 사람들도 뉴스에서 다 봤는데 거기에서 단 하나의 폭력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한 사람의 부상자나 희생자도 안 나왔어요. 유럽 사람들 민주주의를 오래 했다는 유럽 사람들 감각에서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독일에서도 웬만한 시위하면 상점 깨뜨리거나 폭력이 발생하고 하는데 정말 몇백만이 이렇게 질서 있게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해냈죠. 그러면서 그 쇼이블레가 국회의장이고 다른 나라 외교관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 못했지만 이런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는 G2의 큰 나라지만 거긴 민주주의적으로 미숙하고 아직 사회가 권위주의적이고 일본이란 나라는 동아시아의 G3지만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지만 일본 민주주의에는 다이나미즘이 없다. 그냥 자민당이 몇십 년 하고 자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2018년 당시에 외국인이 보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스럽던 모습이 지금 많이 이제 일그러져 있어요. 제가 12월 3일 이후에 독일 친구들로부터 안부 전화나 메일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기업력이 선포될 수 있냐는 얘기들을 제가 처음 하죠.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탄핵을 한다는 건 비정상으로 갔던 걸 정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땜질해서 갈 수는 없고 제대로 고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참 누가 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경제 문제일 겁니다. 제가 과거에 정치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정치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경제만 좀 돌아가면 시민들이 잠잠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정치 아무리 잘해도 별로 평가가 좋진 않아요. 물론 정치 잘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일도 없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게 일반 시민이 봐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걸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뭐 계엄을 통해서 뭐 주식시장에 뭐 시총이 몇십 조가 증발했다. 환율 방어에 뭐 얼마가 도움된다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중소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걸 우리가 눈에 보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민생 대책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간이 풍족해야 인심도 나오는 건데 지금은 사는 것들이 너무 핍박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 참 오래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진짜 백척간두죠. 한 발 삐끗하면 바로 천길 낭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불가에서는 거기에서 진일보 하라고 하죠. 벼랑에 잡고 있는 나뭇가지에 손을 놔라. 그게 법이다. 이게 또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서 있는 상황이 백척간두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요새 정말 시간이 더디 가죠. 이 헌재가 왜 할 거 빨리빨리 하지 누구 속을 다 그냥 이렇게 변비 걸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요새도 저 광화문이나 이런 데 나가시는 시민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12월
11일하고 12월 14일 국회에서 그 탄핵안 결의할 때 그때 여의도를 나가왔었습니다. 뭐 14일 날은 그 앞에 일주일 전보다 한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나온 것 같아요. 날씨도 엄청 춥고 여의도 들어가는 교통이 다 막혀서 저도 갈 때 올 때 다 그 한강 다리를 걸어서 넘고 했는데 근데 오여서 춥기는 했지만 정말 희망을 봤어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그렇게 발랄하고 기죽지 않고 중국들지 않고 아주 원형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좀 농담 같지만 요새 이제 저희 동년배들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들하고 국적이 달라. 우리는 개발도상국 출신 국민이고 우리 자식들은 정말 선진국 국민이잖아. 실제로 보면 그래요. 저희 세대 보세요. 과거 독재 시절 권위 수준에 찌들어서 우리 시대를 지배했던 구호가 뭡니까? 까라면 깐다.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우리가 독재에 항거했지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이런 독재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어요. 남의 눈치 보고 줄 잘 서야 중간 가는 줄 알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이 OECD 국가 국민들답게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걸 참지 않고 너무 건강한 시민들이에요. 이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저런 시민들 정말 그 한강 다리를 걸어서 넘을 때 그 수많은 인파가 제가 올 때 마포대교를 넘는데 그게 한 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인파가 많으니까 애들도 있고. 근데 앞에 밀리는데도 누가 떠미는 사람 하나 없고 말 한마디 없이 달빛이 그날 엄청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 그 수많은 시민이 묵묵히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당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묵묵히 걸어가는 그 말 없는 시민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이걸 며치서 어떻게 뒤집으려고 하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탄핵이 되면 뭐가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지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비정상이 됐잖아요. 나라 전체가 무속에 빠지고 무슨 점쟁이들이 국회까지 나와서 증언을 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시대는 이제 끝장을 내야죠.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이게 탄핵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